제가 보통 경력 때는 고등학교를 안 넣잖아요. 근데 저희 노스웨스트 처음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느라고 막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어디 갔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TA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 수업에 TA를 하시는 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 고등학교 후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어디 갔다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을 뻔하는 좀 희한한 인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고등학교 어디 갔다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살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 호주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 살다가 6살 때 처음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갔었을 때는 한국말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그다가 학교 다니면서 좀 적어갈 때쯤 되니까 아버지께서 사베티카를 아헨 공대라고 있잖아요. 독일에. 거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헨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끝내고 대학교 이제 아까 소개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 와서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 있을 때 4년은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한 4년 있었거든요.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에. 그때 플로리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이 안 져요. 그래서 이번에 한 지난 며칠 동안 좀 바빠가지고 하다가 문득 차를 몰면서 생각했더니 단풍이 확 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 왔구나. 진짜 아닌데 여기 겨울을 나봐요. 겨울을 났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솔직히 안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겨울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실 친구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 관심 분야를 세 개로 싹 요약을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석사 때는 바이오매테리얼스를 했어요. 드럭 딜리버리 하시는 분인데 지도 교수가 그분하고 있으면서 펑어멀 합성, 그러니까 고분자 이런 거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 때는 졸자텍에서 이제 슈미니에라고 원래 화학 기본으로 한 이제 모레큘러 이미징 하는 사람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개로 관심 분야가 생겼는데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은 사실 비슷해요. 카고 뭐를 딜리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패키지해서 어떻게 타겟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된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개를 오버아치하는 팀이라고 보자면은 모레큘러 이미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징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폴리머를 입혀가지고 이거는 사실 솔스타로 가는데 폴리머를 입혀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셀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동물에 넣어서 암이 얼마나 어떻게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가도 모니터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암은 빨리 자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모레큘러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오마커에 상응하는 안티바디나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붙여가지고 걔네가 셀을 이제 어떻게 가나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사실 각각에서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뭐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악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악성이 아닐 수도 있고 야말로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이언 옥사이드나 소스 나노 파티클 같이 다른 파티클을 써서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타겟 테라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카고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미징 에이전트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러그 같은 경우 이제 많은 경우에 새로 디벨롭하는 약 같은 게 이제 워터 솔유블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걸 어떻게 패키징을 잘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보통 암을 이제 치료를 하면 사람들이 뭐 레귤러 셀 같은 이제 노멀 셀이 많이 공격을 당하니까 괜히 머리도 빠지고 애매한 그 콜라테럴 데미지가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그 기능을 강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부분은 몸은 가만히 있고 암만 싹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연구를 합니다. 이제 하나를 안 집어넣은 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나면 제가 끝에 발표를 하겠지만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연히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플로리다 있을 때는 B&E 디파트먼트에 있지 않고 전기과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일이 됐었는데 전기과에서 티칭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efficient하고 또 요즘 또 이제 세대들이 배우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질문하라고도 질문도 안 하고 보통은 어디 인터넷에 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맞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내용 자체한 질문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교수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답트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문제인데 앞으로 안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많이 하실 때는 이번에도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정말 너무 하는 거. 알고 랩에서 한번 뻘미 랩에서 안 돼. 진짜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딱 클릭이 다 되고. 그러면 TSEA IT 담당 디렉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원차는 문제점이 뭐냐, 빅 프로블럼이 뭐냐, 캔서라는 이제 문제인데, 짠 2008년에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막 왜냐면은 캔서 자체가 웬만하면 거기에 캔서이나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느 틈엔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트렌드가 나와서 근데 굉장히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 그 지병인가 chronic disease를 보면은 heart disease number one killer 아직도 number one killer고 특히 Asian descent 있는 경우에는 암보다는 사실은 저기 heart disease로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디지즈에 비해서 이제 50년, 1950년에서 2003년 사이 50년간의 떨어진 이렇게 확률을 보시면 heart disease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은 떨어진 폭이 확실히 크죠. cerebrovascular disease 마찬가지, pneumonia, influenza 반으로 떨어졌죠. 근데 캔서는 거의 뭐 버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이 트렌드로 계속 간다면 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true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현재 이제 트리트먼트가 이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미 오래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머리한 슬라이드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빨리 디텍트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그게 관건이다. 그래서 그 이제 중에 와중에 나온 이제 버즈워드 중에 하나가 P4 medicine이라고 하는 건데 predictive 빨리 해서 각자 각 환자에 맞도록 personalize해서 preventative care해서 각 환자들이 자기 데이터 이제 인터랙티브한 거죠. 일종의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P4 medicine이라고 지금 버즈워드로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같은 B셀 림포마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12년 동안 사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많이 이제 캔서에 succumb돼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underlying 이유가 뭐냐? 같은 캔서예요. 뇌관상은. 이게 이제 진 프로파일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의 진 프로파일이고 오래 살지 못한 사람들의 진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expression level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expression level을 빨리 언제 디텍트할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거기에 이제 그 intervention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것이 early detection의 관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나왔던 프로파일에 보면은 한쪽은 오렌지가 되게 많았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많이. 익스프레션이 많은 거에 따라서 오렌지 익스프레션이 높았던 분은 오래 살았고 블루가 많았던 사람은
블루가 많았던 사람은 결국 succumb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아니고 잘못 박제했던 것 같은데 블루가 많아서 빨리 있는 게 맞는데 anyway 거기에 이제 그 주인 프로파일하고 결과적인 clinical outcome하고 딱 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detect할 거냐. 이제 가장 덜 인베이시브하고 accessible한 body fluid 같은 경우가 침, 그다음에 약간 뭐 바늘은 찔러야 되지만 피, 또 스펙트럼, 또 유린 이런 게 있죠. 거기서 바이오마커를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early detection이 좀 가능하면 또 싼 값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제 early detection requirement를 보면은 당연히 sensitive하고 specific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경우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 first part에서 어느 날은 나왔다고 어느 날 안 나왔다고 굉장히 캔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디지즈이기 때문에 mood swing이 심하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오래 못 사실 겁니다 하고 딱 죽은 판자고 하는데 딴 데서 또 언제 테스트해 보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medical cost니까 cheap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downstream 처음에 아무래도 first point of care는 nurse나 그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도 usability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easy to operate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하나의 테스트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full picture를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requirement로 지금 보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다고 했잖아요. 칼고가 있고 어떻게 패키지해서 어떻게 딜리버 할 것인가 생각하는 맥에서 타겟팅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패시브 타겟팅 해가지고 이건 이제 캔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핏줄을 막 만드는데 빨리 워낙 그 세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핏줄이 약간 부실동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견고하게 자라지를 않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쪽에 구멍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노파티클이 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은 걔네들은 그 이제 틈을 타서 거기에 익스텐드하게 오래 있을 수가 있죠. 오래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보자 하는 게 주로 패시브 타겟팅의 개념이고요. 액티브 타겟팅은 셀 그 자체 이제 캔서 셀 자체에 표면에 보면 여러 가지 마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페시픽하게 타겟팅해서 물론 만드는 테라피를 디자인하는 경우 과정에서는 좀 일은 더 들지만은 효능적으로 봐서는 대체로는 액티브 타겟팅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마스티컬 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려운 이제 결과적인 효과로 전체적으로 오래 있으면은 타겟팅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타겟 자체를 많이 해서 효과를 올리자는 두 가지 스트래티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쓰는 파티클에 대해서 그냥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드릴게요. 일단 퀀텀 닷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하는 건데 피직스 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런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 가서 이게 참 대단하고 좋다 그러면 사실 많이 웃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이런 건 뭐 다 제끼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얼마만큼 에너지를 absorb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빛의 wavelength가 뭐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퀀텀 닷의 장점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아까 그 이제 엑사이트가 되기 위해서 빛을 absorb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퀀텀 닷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아니면 아직도 쓰고 있지만 플로레센트 다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게 이만큼 영역이 넓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플로레센트 다이는 좀 영역이 작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emission wavelength를 보는데 퀀텀 닷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샤프한 픽이 보이고 플로레센트 다이 같은 경우는 좀 널찍하죠. 보기에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들을 봤을 때 이제 퀀텀 닷이 굉장히 효과 있고 efficient하다는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자체의 결과는 오래됐지만 이제 퀀텀 닷 자체가 워낙 서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서비스로 모디파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실용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또 뭐냐면 생체가
물이 많잖아요. 근데 물이 absorb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water absorption이 그러니까 스킨 자체가 absorb하는 게 지금 보면은 요거. 그 다음에 퀀텀 닷하고 스킨하고 같이 봤을 때는 이 signal to 저기 noise ratio가 퀀텀 닷을 썼을 경우에는 이 밑에 fluorescent dye를 썼을 때보다 확실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퀀텀 닷을 biological application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퀀텀 닷 자체도 이제 합성하는 입장에서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성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이제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머티리얼을 바꿔주면은 사이즈는 그냥 일정하게 두더라도 emission wavelength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emission wavelength 바꾸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퀀텀 닷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플로레센트 다이로 실험을 해보시는 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로레센트 마이크로스코프 밑에서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페이딩되는 게 쫙 보이거든요. 퀀텀 닷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세컨 단위로 돼 있는데 우리 랩에서 그때 나왔던 기록은 뭐 한 2달, 석 달까지도 굉장히 오래 지탱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뭐 한참 동안 모니터하는 실험을 해야 될 경우 몇 시간에 거쳐서 퀀텀 닷이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카본은 이 경우에는 퀀텀 닷. 겉에 주로 이 코팅을 많이 쓰는 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PEG라는 폴리머가 있어요.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링커를 쓰죠. 화학적 링커를 써서 원하는 리간드를 거기다가 이제 붙여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molecular profiling이 이제 early detection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early detection에 저 방면으로 molecular profi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같은 환자에서 나온 이제 다른 부위의 이 prostate 부분인데 이제 얘네들이 다 서로 다른 바이오마커이거든요. 근데 같은 환자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 티슈 샘플은 EGR1이라는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많고 이 티슈 샘플 같은 경우에는 P53가 overexpressed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예전에 기존에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기술 같은 걸로 봤을 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샤프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로 인한 misdiagnose도 나오고 아니면 그러니까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그런 진단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퀀텀 닷 색깔별로 얘네들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이스 이게 상당히 워낙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플렉싱 효과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건 이제 아까는 티슈 샘플이고 이거는 셀 샘플인데 일라이자를 해보시는 경우는 알겠지만 일라이자 키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워싱 스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circulating tumor cell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샘플 자체가. 근데 이렇게 막 씻고 나면은 얼마나 남겠어요, 끝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퀀텀 닷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타겟팅 그 프로파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워싱 스텝이 적고 따라서 샘플 로스가 희귀한 샘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퀀텀 닷 얘기였고 이제 다르게 또 많이 쓰는 나노 파티클 중에 하나가 source예요. source 같은 경우에 surface enhanced 라면인 건데 아까는 light absorb하고 emission을 봤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cattering에 based한 파티클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파티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나가는 경우에 부딪혀서 나갈 경우에는 inelastic 아니면 elastic 그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surface enhanced 라마 같은 경우는 sensitivity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걸 absorb하고 이거를 surface absorb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또 쓰는데
enhanced 하는 결과는 어떻게 이유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chemical 아니면 electromagnetic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한지 갖고는 이 화학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저기 노스웨스턴의 반다인이라는 화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chemical 캠프고 그 사람의 경쟁자인 뭐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electromagnetic 때문에 이게 enhance가 엄청 된다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좀 분란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쓰는 경우에는 쓰는 효과는 이 chemical enhancement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또 again 플랫폼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source nanoparticle을 포장을 하는데 아까 그 조그만 그 모레큘이 absorb가 surface에 absorb 돼야 되잖아요. 그 많은 amplification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reporter reporter dye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surface modification을 해서 얘네 리간들을 달아서 이제 카르시노마, 그러니까 암세포랑 비암세포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셀 데이터인데 리간드가 없는 경우는 플랫해요. 뭐 리펙트할 게 없으니까. 근데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붙여가지고 실험한 결과로는 확실하게 라만 스펙트럼으로 포지티브하고 네게티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셀뿐 아니라 라이프 마이스터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퀀텀 닷 같은 경우에 그 스킨 absorption을 봤었잖아요. near IR source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킨 absorption이 굉장히 작게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거는 암에 대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얼마나 깊게 인젝션 했냐에 따라서 차이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그 signal to noise ratio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보통 만약에 깊은 곳에 있더라도 detect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암 자체에 대한 거는 이거는 아직 실험을 안 했는데 이 이제 가능성 보고 이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아까 세 번째 예로 therapeutic agent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했는데 이제 아까는 뭐 antibody 또는 molecular marker 다른 거를 예를 들었지만은 또 이거는 또 folate라고 특정 캔서에서 되게 overexpress 되는 리간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paclitaxel이라는 약을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에 잘 녹지를 않아서 다루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는 좋지만 실제로 administer 하기 위해서는 캐스트로일이라는 그 오일에다가 섞어서 캐스트로일이 몸에 좋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dminister 하기 위한 그 미디엄이 굉장히 몸에 나쁠 수가 있어요. 약 자체는 좋더라도.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이 약에 대한 그거보다는 그 포뮬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캐스트로일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암 자체는 암은 낫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modification을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만만해 보이는 chemical residue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modify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이 같은 paclitaxel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modify 하냐에 따라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팩터에서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폴리머를 붙였을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셀 실험하고 그리고 나 이제 마우스에다 실험을 하는데 마우스에 보통 실험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paclitaxel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쓴 이제 이 폴리머를 뭘 고르냐에 따른 거는 어떤 캔서냐 아니면은 폴리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제 초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페이퍼 이 부분의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리간드를 바꾼 페이퍼들, 폴리머를 바꾼 페이퍼들, 그 다음에 약을 바꾼 페이퍼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리터처가 굉장히 방대해요. 어쨌든 헤파린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특정 캔서 같은 경우에는 anti-angiogenic 그러니까 blood vessel을 만드는 기능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헤파린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헤파린 포뮬레이션을 썼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암이 컸었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같은 마우스입니다. 또 제 같은 그룹이에요. 이렇게 리미션이 일어나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를 summarize 하자면은 molecular imaging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 quantum dot과 source imaging 갖고 profiling and source quantum dot으로 하나 보여드렸고 targeted therapy에서 여기 packed tax이니까 이걸 어떻게 modify 해가지고 deliver 하는지를 예를 들어 보였습니다. 말을 더 빨리 하니까 힘드네. 그 다음에 engineering education으로 돌아갈게요. 만약에 이쪽 부분에 일단 question 받고.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쪽은 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문과적이거든요. 예.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마우스 실험하실 때 보니까 예. 그 캔서를 어떻게든지 이제 발병을 시켜가지고 마우스 예. 실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캔서가 어떻게 그냥 위전을 하게 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시는 건 아니면 저런 실험이 메타스테이스 진행이 된 뒤에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하면 좀 제한성이 있는 게 마우스가 너무 이렇게 튜머가 너무 커지면은 유승화 시키라고 지시가 와요. 그래가지고 메타스테이스 그 프로토콜 자체를 어프로브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효과적 effectiveness만 보겠다고 애플리케이션을 넣으면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게 효과가 있냐 없느냐가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럼 제어그래프트 모델인가요? 예. 아까 샤클리 텍스를 예. 메디신 예. 그게 캡슐 물에 넣기 인솔을 해서 그래요? 어떻게? 예, 그게 물에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클리니컬 그에서 이제 저걸 실제로 주사를 놓을 때는 그 오일 중에서도 그게 또 자기가 녹지 않는 오일이기 때문에 걔가 그나마 같이 잘 융합이 되는 오일이 캐스터 오일이거든요. 그게 모로 오일 있잖아요. 차에다 넣는 그 오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모레큘을 예. anti-passive 모레큘로 해가지고 예, water soluble hydrophilic 예. 모레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제대로 못 드렸지만 거기에 아까 OH 그룹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걸 건드리면 페프탁스 자체의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 OH 그쪽 다른 그룹에 있었던 애는 걔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헤프라인도 링크를 했었고 PEG에도 링크를 했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폴리머, 하이드로포빅 폴리머를 써가지고 일단 그 폴리머로 얘를 인베드를 먼저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폴리머에 있는 치환기를 써가지고 다시 그거를 앰플필러 폴리머로 쓴다는 거죠. 다른 질문들? 퀀텀 닷은 지금 클리닉에서 사용하나요? FDA 승인 받았어요? 승인을 못 받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다시피 카드뮴, 텔루라이드, 머큐리 대단한 중금속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퀀텀 닷 연구의 추세는 그 자체를 이제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non-toxic한 걸로 이제 쓰려는 그건데 티슈 샘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일단 환자의 거기서 나온 거에 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비버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G상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리터처를 보면은 그게 리칭하는 그 경우도 나오고 물론 국수수라고는 하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워낙 재료 자체가 유효한 거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업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늙은 것 같지만은 세대 차이가 사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맨날 이 밑에만 보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은 보면은 수업하는 뭐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페이스북에 더 열심히 열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최근 NSF에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1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과목 배웁니다. calculus도 배우고, statistics 배우고, 뭐 이렇게 기초 과목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공 과목은 이제 엔지니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데 이 과목들이 대체로 보면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게 실험 물론 실험 그건 있지만은 창의적으로 하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은 이런 과목들에서 나오는 실험이라는 게 2 더하기 3은 뭐냐 그런 식의 실험이지 뭐 더하기 뭐가 5냐 이걸 물어보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가 5냐 이거 같은 경우에선 그게 2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아니면 1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4 더하기 1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가르치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NSF나 이런 데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이걸 이제 애들이 middle year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관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회로 1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공대 학생들이 듣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플로리다에 지금 이게 플로리다 저기 Electrical Engineering Curriculum인데 회로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에서 이제 전체 공대생이 다 듣는 회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C 애들이 특별히 듣는 전공자를 위한 회로 과목이 있는데 어쨌든 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먼트 중에 하나인데 UF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드롭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요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더 다운스트림으로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공대를 뭐 어차피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 공대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정한 과목을 정한 전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그 관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프로스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이제 그런 패러고지를 생각하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기 이거는 뭐 일종의 조크를 하나 지금 슬쩍 넣긴 하지만은 실제로 패컬티가 이제 Teaching, Research, Service에 이제 3가지 저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이제 expectation인데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이 많이 드는 게 티칭이에요. 이게 사람 엘리먼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서비스는 뭐 어사인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하고 이거는 좀 플렉시빌리티가 있는데 이 티칭이 줄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리서치 패컬티가 원하는 거 실제로 원하는 건 리서치 많이 하고 티칭 가능한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비스는 뭐 대충 서류상으로 좋아 보이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고 뭐 정말로 물어보면 딥다운은 아카데믹 프리덤 때문에 이 직업을 택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겠냐. 하여튼 그래서 트래디셔널 티칭은 저희가 배운 적어도 제가 배운 방식으로는 여기에 선생님이 계시고 딱 정렬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게 지금 14th century 그러니까 14세기 독일에서 옛날 그건데 이 수업 방식이 사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딘가 보면은 같이 떠드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 보면 뒤에서 만화책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거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열강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사실 자기가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겨워집니다. 50분 동안 attention span 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면서 트래디셔널 렉처 그대로 하되 한 처음에는 20분 강의하고 중간에 hands-on activity를 넣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계속하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web-based material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웹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해서 다음에 디스커스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플립가 partially flip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수업 자체는 수업에 이제 클래스에 들어와서는 자 질문 있냐 해서 질문만 받는 디스커션을 하는 가이드 디스커션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까처럼 질문 있냐면 조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problem-based learning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더 upper class에서 좀 가능한 건데 보통 이제 lower class에서는 lower class level에서 수업은 개념을 일단 주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ill-structured problem을 주면은 사람들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roblem based learning은 대체로 좀 더 higher level, upper class level에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굉장히 좀 디자인 프로블럼에 거의 가까운 문제를 주면서 교실에서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 어떤 컨셉트를 갖고 어떻게 tackle해서 어떤 constraint를 갖고 이거를 이제 해갈 것이냐. 제가 가령 아까 그랬어요. 뭐 더하기 뭐가 5가 되냐, 2 더하기 4냐, 2 더하기 3이냐, 3 더하기 2냐 이거를 이제 좀 해보는 게 problem based learning이고 그다음에 이건 좀 비교적 새 건데 이거는 이제 그 theory part를 이제 worksheet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ramp up 해가지고 어려운 개념으로 가는 worksheet을 매번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UF에서 채택했으니까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채택했던 방법은 flip classroom이라고 비디오를 집에서 보고 학교에 와가지고는 문제를 같이 푸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이 제목을 small solution to big problem이라 했던 이유가 이게 섹션이 굉장히 소명으로 작았거든요, 교실이. 그래서 어쨌든 이 flip classroom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대 쪽으로 이렇게 배운 쪽을 생각해 보면은 이론을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숙제를 하려면은 전혀 모르겠다 이거죠. 운동은 뭐 Ohm's law 이런 거 배워가지고 오케이 B equals IR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냥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자체는 그 이퀘이션만 갖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홈워크 같은 게 아니면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클래스룸에서는 그걸 이제 프로블럼 solve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universally 모든 애들이 다 스탑된 문제를 일부러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갖고 좀 레슬링을 하게 놔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스탑되면 오케이 잠깐 타임아웃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렉처를 한 3분 내지 5분 길어봐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쭉 하지를 않죠. 렉처 자체를.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그 홈워크에 대한 문제제기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굳이 학생들한테 홈워크를 계속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교육인가? 그러니까 홈워크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실에서 풀었던 거 똑같은 것보다도 좀 이따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요즘 이런 거 집에서 랩으로 셋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가 지금 굉장히 담백한만한 그 크기의 디바이스인데 이게 어슬로스코프도 되고 펑션 제너레이터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시그널 시스템 사실 랩을 전부 다 집에서 할 수 있게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하면서 그 개념을 이게 아까 뭐 포교시 디테일잖아요. 그걸 이제 램프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홈워크를 내요. 그러니까 아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클래스룸에서 예. 완전히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예. 마무리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애들이 일단 집중을 안 해요. 설명도 다 하고 실습도 다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 근데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50분 안에 그걸 모두 다 소화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50분 동안 못한 애들은 집에 가서 계속 그거에 대해까지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건 이제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걸 배웠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까지 10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슬래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비디오를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냐 물어보고 비디오를 봤나 안 봤냐 일단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퀴즈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로블럼 시트를 주면서 얘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스탑되나 누가 스트러글 하냐. 그럼 반드시 이 한 자리에 지금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아 있는데 4명 중에 하나나 둘은 반드시 좀 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랙트 하면서 어디가 스톱됐는지 사실 핀포인트 할 수 있죠. 어떤 데 정말 황당한 경우에는 계산기에 쓸 줄 몰라가지고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개념 자체는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50분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가을 2012년인데 이때는 30%가 그냥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전기가구 먹었다 그리고 이제 나가 떨어진 애들이고 그거를 이제 플랫으로 고치고 나서는 굉장히 그 드롭 확률이 작아졌어요. 그 애들이 personalizing 뭐 아까 메디슨에서 personalize 얘기를 했지만은 교육에서도 personalized education을 하면은 효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뭐 개인 튜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실에
성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봤는데 다음 아까 그 커리큘럼에서 다음 저기 코र्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C를 받아야 되는데 전공 과목에서 그전에는 C를 받은 애들이 55%밖에 안 됐어요. C 이상, 물론 C, 뭐 B-, B 뭐 an upper. 나머지는 그냥 86%가 떨어지고 남은 얘들은 either 계속 드랍해서 뭐 이 시스템에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전부 그냥 저거. 이런 애들도 꽤 많았어요. 사실은 뭐 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뭐 이런 이제 학생이 그래도 드랍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 같은 anthropology로 가든지 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여러 번 기회를 계속 무한대로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새게 되는데 처음에 그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죠. 패컬티 입장에서 예. 그 티칭 로드가 예. 어떤 게 더 많? 피칭 로드는 그러니까 비디오를 일단 잘해 놓으면 예. 그거는 오케이 강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닌데 이제 uncertainty가 있잖아요. 일단 들어오면은 뭐 문제 세트도 뭐 계속 똑같은 거 쓰다 하더라도 학생이 천차만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로드 자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더 많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뭐냐고 지금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웹 베이스 이제 애들이 웹 베이스를 좋아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플리멘테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게 보통 140명인데 매 학기 내년이 아니라 매 학기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가을, 여름, 봄 매번 한 100명씩 등록을 해요. 근데 걔네를 20명을 짜게 됐으면은 5섹션 있잖아요. 패컬티 둘이서 3섹션, 2섹션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가면 어마어마한 리소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은 그냥 웹 베이스 러닝은 그냥 뭐 웹에다가 자료 올려놓고 봐라 이런 식인데 지금 이제 추세는 어댑티브 러닝 해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요. 보통 여기서 많이 썩되더라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애들이 3,000포로 빠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3,000포 1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면서 얘가 3,000포 길뭐 넘버 1으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피드백이 나와서 그거를 고쳐줘서 정도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댑티브 러닝 모듈을 만드는 게 지금 추세예요. 아무래도 모든 학교가 20명씩 섹션을 이렇게 많이 러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일로 갈 때 제가 한 클래스랑 여기서는 20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40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undergraduate teaching assistant을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네. 그 티칭 유니버시티, 프라이빗 유니버시티에 가면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별 예. 걱정이 없어요. 예. 거의 학생들 액티비티 거의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학생들도 오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진짜 시간을 이게 많이 지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리소스 많이 넣었지만은 사실 서스테이너블한 모델은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2013년 가을인데 지금 가을에서는 60명씩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섹션으로 faculty 3명이서 undergraduate 2명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faculty나 TA가 본 사람은 20명씩이긴 하지만은 근데 특이한 게 그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예. Active Transactions on 예. Education이 있잖아요. 그거 처음 봤어. 근데 그런데 퍼블리시도 하세요? 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결과 퍼블리시하고 지금 그랜트 그러니까 NSF는 교육 그랜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 IU, CCLI, TUE 뭐 여러 가지 많았었거든요. undergraduate teaching을 improve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한 4가지 variation으로 작은 프로젝트, 중간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각각 데드라인이 다르게 좀 럼프해서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여기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솔직히 제가 조지아텍 졸업해가지고 첫 잡 유니버시티 버플로로 가게 됐는데 그때 BME 디파트가 딱 새로 생겼을 때 제가 딱 유일한 BME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들이 BME가 있다고 선정하면서 학생들 막 받아들였는데 얘들이 이미 3학년이었고 3학년 애들이 BME 수업을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딘하고 딜을 하기로 오케이 이 사람은 딘은 이제 얘들을 그 수업이나 이런 거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가는 게 급하니까 딘하고 딜을 해서 그러면 리서치는 딜레이하고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마스터스 프로그램 커리큘럼 만들고 PC 프로그램 만드는 그래서 그 프로포즈 다 써서 그거 내서 어프로브 받는 게 일단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됐어요. 처음에 잡을 잡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짜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저를 구했을 때는 이 경험을 좀 이 프로블럼을 solve하는데 좀 써보자 해가지고 한 게 이렇게 된 거죠. 좋은 교육자네. 별로 시간 안 쓰고 아는 것만 가르쳐. 아니, 근데- 아는 것만 가르치고 미소 트레이닝.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지. 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저기 커브를 안 해요. 그대로.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에 지금 3일 아까 제 메이저가 있고 비전공자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전공자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수렁수렁 쉽게 넘어가요. 제가 봐도 전혀 이거는 막 놀아도 B가 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인데 이걸 같이 가르치는 저 같이 하는 인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이게 문제 내는 그 내공이랄까 굉장히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이게 학생들의 능력이 쉐이드가 이렇게 차별이 될까 하는데 분명히 잡아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시간 배분을 보면 알겠지만 리서치가 위주인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컴포넌트는 티칭 패컬티를 대우를 좀 더 잘해줘서 티칭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거를 같이 올라가게 해야지 리서치 패컬티한테 티칭도 잘해야 된다 무조건 가능할 수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2012년도에는 그러니까 계약 10명 중에 예, 7명은 패스를 하는 거고 3명은 이제 치러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육 방식을 바꿔서 그 다음에 갔더니 거의 10명 중에 9.8명이 통과를 하잖아요. 통과는 아니고 이거는 드랍하지 않고 수업이 그렇죠. 끝까지 남은 수업을 애들 뭐 네, 뭘 네. 받았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죠. 수업을 다운시키지 듣는데 않고. 예. 그러면 2012년도에 3명은 예. 어차피 안 맞는 학생이잖아요. 그 예. 시스템에서. 근데 2013년도에는 어쨌든 그 3명 정도가 예.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수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처음에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적응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앞으로도 쭉 적응을 하나요? 아니면은 이 또 방식이 그러니까 그게 뭐지? 이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 How People Learn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이론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각 이제 4개의 그 레벨이 저기 레벨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 프린시플을 적용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밸런스했을 경우에는 저런 학생을 구할 수가 있는데 또 본인이 안 하면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 이제 그 에어라인에서 자꾸만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이 사고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도 문제겠지만,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고가 나는 비행기로 조종했던 조종사들을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파일럿 시험에서 파일럿들 시험이 많잖아요. 페일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원래대로 2012년도대로 가르쳤으면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나중에 이제 이 필드가 뭐 사고를 낼 필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식이 돼서 사고 안 친 친구들이 억지로 또 이렇게 시켜서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모든 수업에 모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fundamental, 그 아까 이제 third year 그 안에서 fundamental engineering 과정에서 그걸 grasp 하냐 못하냐 뭐 without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되면 아마 진로를 좀 교육해봐야겠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counseling하고 굉장히 이제 다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컨셉트를 이해하느냐 마느냐 그걸로만 봤을 때 이런 통계가 굉장히 유효하지만은 underlying 이제 further ramification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한 다음에 하는 큰 수업,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voltage나 뭐 이런 restriction을 얘가 조건을 못 잡으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근데 그런 이제 그 without 효과는 까지는 고려는 아니죠. 여기서. 미국 대학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리텐션 레이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김정현 교수 같은 경우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학교 랭킹을 적으니까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불가스러움 되니까.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어지지 연구, 않은 연구 뭐 학교 그거보다는. 랭킹을 높이는 거니까. 예, 슬라이드 잠깐 튀어. 예. 여기서 질문 보면 나와요. 예.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밑에 있는 학생도
예, 여기 돼 있어요. 근데 리테이크한 학생들이 그 전에 뭘 받았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대부분 보면은 B 플러스 이상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13 했을 때 적어도 2012에서 못하고 13으로 리테이크해서 만약에 12에서 여기서 버티고 D를 받았던 애가 여기 가서는 B 이하는 없었어요. 아, 그쪽이 올라간 게 만약에 전에 리턴한 학생이라도 점수 올라간 건가요? 예, 포함이 돼 있어요. 궁금해요. 예. 그다음에 뭐 대체로 학생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다. 한눈 안 팔고 일단은 제가 들어올 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바인을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애들은 나는 혼자서도 공부 여태까지 잘하고 항상 A 받았는데 굳이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범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러닝을 인핸스 하는지는 또 이제 다른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워크로드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어드밴스 문제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워크로드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근데 또 한 패컬티에서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데서 그러면 primary literature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early exposure로. 그러니까 일은 좀 많이 들지만은 학생 입장, 데벨롭먼트 입장에서는 정말로 차별화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뭐 리텐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퍼포먼스에 있어서 그다음 학생들의 애티튜드가 달라지긴 해요. 일단 여기 들어와서 50분 동안 열심히 잘하면 적어도 집에 가서 숙제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는 이거는 그래도 깨닫고 가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다음에 학교 이제 교실에서 푸는 문제는 뭐 채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애들이 틀려도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을 덜 먹어요. 근데 틀리는 거에 대해서 겁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더 높은 학과로 가게 되면은 과목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 허점이 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질문도 안 하고 모르는 거 어드밋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제 psychological 그 factor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equation만 알고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디 다니면서 뒤에 만약에 책의 답을 보고 이 equation 쓰면 이 답이 나오니까 이건가 보다. 이거보다도 컨셉트가 이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되는구나 하고 좀 깨닫는 그런 좀 텍서너미 위해서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재수강생들도 줄고 그러니까 시스템의 로드가 좀 줄어요. 그래서 클래스 사이즈가 사실 뭐 160명이 항상 그 전에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30명, 120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컨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명 섹션으로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모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스트럭터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서로 그 학생한테 뭐 아까 짧은 렉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렉처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맞춰야 될지 그런 거를 코디네이트하기가 좀 힘들어지긴 하죠. 그다음에 말한 대로 모범생이나 아니면은 좀 처지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expectation이나 buy-in을 굉장히 일찍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수업 딱 거의 한 첫 주에 거의 결정난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buy-i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우러 왔는데 네가 날 안 가르치면은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하면 곤란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노스웨스턴에서 굉장히 횡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노스웨스턴에서 지금 플립 클래스룸을 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나를 안 가르치겠다고 나보고 배우라고 온라인 비디오나 보고 있으라고 이러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어떤 식으로 그걸 크리에이티비티를 할 수 있다고 그걸 이제 컨텐츠를 좀 시키는 게 교수의 일이 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퓨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수명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으니까 웹-베이스 러닝이나 어댑티브 러닝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좀 바꿔야 또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늘겠죠. 혼자서 한 과목을 막 가르치는 그걸로 이제 집중하기보다도 그 어댑티브 러닝을 위해서는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야. 학교마다 서킷 커넥트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명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아이디어 익스체인지에서 만약에 그런 어댑티브 루프를 만졌을 때 셋길 1, 2, 3, 4, 5가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감으로 뭐 내가 30년 동안 가르쳤더니 뭐 여기서 잘 함정에 잘 빠지더라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리터처에서 읽어봤더니 대체로 이 컨셉트에서는 학생들이 여기서 스트러글 하더라 하는 그런 베이스로 해서 virtual community를 이용해가지고 교수들이 서로 협력해서 좀 가르치는 문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스킵해도 되고 future considerations. 그래서 이제 더 큰 교실들 어떻게 플립할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큰 교실들을 어떻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리플렉션은 덕분에 뭐 표지 모델도 해봤고 저는 얼굴은 뭐 제대로 이렇게 안 들렸지만은 하여튼 BME 사람이 전기과의 표지 모델이 되는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MOOC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higher level 특히 뭐 프로보스트나 프레지던트 레벨에서 이 massive online course 뭐 프리고 내용도 괜찮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니버시티가 살아남을 수 있냐, 교수들이 정말 필요하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그 value를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솔직히 퍼스널 인터랙션이거든요. 일단 물꼬를 트면은 와요. 질문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차라리 덜 이렇게 배리어를 덜 느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플래프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일단 작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작게라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많이 쪼개라는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실러버스 보면 뭐 레슨 1부터 35까지 쭉 있으면 그 중에서만 일부만 굉장히 학생들이 이 파트에서 스트러글 하더라고는 거기만 셀렉티브하게 해가지고 몇 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나중엔 야망에 차서 정말 전부 다 이걸 플랫하고 싶다면은 뒤에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앞에 학기초는 바쁘니까 중간이나 뒷 모듈부터 시작해서 차차 앞으로 오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터미널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결국 전부고 사실 테크니컬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에듀케이션을 더 하게 됐네요. 이쪽에서 너무 테크니컬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색다른 거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더 디스커션 하시고 자신들이랑 저희가 좀 작은 성의를 환불짜리. 저희가 그 스타벅스